무레나, 아그리파, 티베리우스가 점령한 알프스는 고봉들이 질비한 서쪽 지역이죠. 이미 로마가 정복한 지역으로 통하는 길에 안전을 확보한 겁니다. 이 길들은 2000m 이상의 고갯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부 알프스의 고갯길은 1200에서 1500m 정도입니다. 고개를 한번 넘으면 스위스 북부의 비옥한 평지 지역인 몰라스 분지를 만나게 되고요. 비옥한 만큼 토착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때론 고개를 넘어 로마로 쳐들어오는 약탈자가 되곤 하는 갈리아인 혹은 게르만족입니다. 평상시에는 고갯길을 넘으려 하면 상인들을 약탈하거나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고갯길을 넘어야 비로소 숲과 평원으로 대변되는 게르만의 영토가 펼쳐지게 되고요. 지금의 남부 독일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 지역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방어선을 포강에서 도나우강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안정적인 군단병 통행, 군수품 이동, 그리고 국경 무역을 하는 상인들의 이동은 필수입니다. 북한과 마주하는 국경만을 가진 우리에게 국경은 침략에 대한 방어선일 뿐이죠. 하지만 로마인들은 무역을 포함한 왕래 또한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적 교류와 무역은 야만을 문명화시키고 국경 너머의 경제적 안정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동부 알프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갯길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티베리우스의 동생 둘수스의 데뷔 무대입니다. 비아 클라우디아 아우구스타의 태동이기도 하고요. 드루수스는 알프스 남쪽 이탈리아의 최전선인 포강 유역에 자리한 베로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참, 형인 티베리우스가 확보한 대생 베르나르 고갯길과 비아 클라우디아 아우구스타 사이에도 고갯길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밀라노에서 쥐리로 이어지는 16.9km의 자동차 전용 터널과 57km에 이르는 세계 최장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위에 펠레른 협곡은 도로 건설의 달인 로마인에게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험준한 산길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아디제 계곡 초입의 트렌토에서 벌어집니다. 로마의 통행을 가로막던, 아니 자신의 영토를 지키던 라이티족은 계곡 양쪽의 산 위에서 로마군의 진격을 방해합니다. 드루수스는 통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로마로 편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수의 소규모 부대로 재편성한 후 라이티족보다 더 높은 산꼭대기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압박해 나갑니다. 쉽지는 않은 전투였다고 합니다. 전투 승리 후 조금 더 북쪽에 자리한 볼차노에서 합류하는 아디제강과 이사르코 강에 다리를 건설합니다. 드루수스의 다리 폰스 드루시입니다. 그리고 보급 기지 겸 요새를 건설하게 되고요. 알프스를 넘는 레센 고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폭이 좁은 협곡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산악 지역에 익숙한 보저병들로 하여금 절벽을 타고 우회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계곡 양쪽에 매복한 또 다른 라이티족의 뒤통수를 치게 되고요. 역습을 당한 라이티족은 고갯길을 넘어 인스부르크 인근으로 도망을 칩니다. 인스부르크 인근 지역은 브레이무니족의 근거지입니다. 볼차노에서 인스부르크로 이어지는 고갯길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족 이름에서 나온 브레너고 또 하나는 레센 고객입니다. 드루수스가 이끄는 본대는 군단병과 수송부대가 안전하게 이동하기에 유리한 레센 고개를 선택합니다. 브레우니족이 고개를 넘어 북쪽을 지키고 있는 브레너 고객으로는 피소에게 별동대를 주어 넘게 합니다. 브레너 고객 북쪽은 길이 좁고 숲이 울창해서 방어에 유리합니다. 브레우니족은 고개를 넘어오는 피소의 별동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드루수스의 본대는 브레너 고갯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절벽을 오르며 브레우니족을 포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브레우니족은 돌과 나무를 굴리며 저항을 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죠. 브레우니족의 운명은 티베리우스를 상대했던 부족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스부르크가 자리한 동서로 길게 뻗은
넓은 인간 계곡을 점령한 드루수스는 다시 한번 고갯길을 넘게 됩니다. 펠은 고객입니다. 좁고 울창한 숲길을 공병으로 변신한 군단병이 훗날 비아 클라우디아 아우구스타가 되는 가도의 기초를 닦으며 전진을 합니다. 이 지역 부족인 빈텔리치 부족을 제압하기도 하고요. 드디어 알프스를 넘게 된 드루수스는 남부 독일의 평야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드루수스가 도착한 곳은 디즈니 성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유명한 노인슈반슈타인 성이 있는 퓨센 인근입니다. 알프스가 급하게 끝나면서 갑자기 평야지대가 펼쳐지는 곳이죠. 마치 성벽처럼 알프스가 독일과 스위스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를 넘기만 하면 되었던 한니발과 달리 드루수스의 목표는 알프스 지역 정복이죠. 로마 입장에서는 평정을 통한 통행의 안전 확보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프스에 살고 있는 독립심이 강한 부족들을 로마와 함께 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화라 할 수 있습니다. 봉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산악 부족들을 평지로 이주시켰던 겁니다. 또한 봉기의 부시가 될 수 있는 도망자들은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정복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위 전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한니발의 망치와 모루전법처럼요.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절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도일 겁니다. 포위 전술은 티베리우스와의 공조로 완성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두 형제에게 명령을 했다고는 하지만 두 형제의 이후 모습을 보면 스스로 선택하고 허가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생베르나르 계곡 남쪽 레만 호수 인근을 평정한 티베리우스는 동생 드루수스와 함께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제네바, 베른, 쥐리를 지나 보덴 호수까지 부지런히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북쪽에는 알프스에 비해 귀여운 주라 산맥이 있고 남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계곡 지역에는 현재 스위스의 많은 도시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헬베티족의 거주지였고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바로 그 부족입니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헬베티족은 로마화가 된 상태죠. 헬베티족은 더 이상 티베리우스의 행군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보급 및 지원자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데노에서 콘스탄츠까지 순탄한 행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보데노에 이르러 티베리우스는 빈텔리치 부족 연맹의 하나인 브리가니 부족을 상대하게 됩니다. 브리가니 부족은 넓은 보데노 안에 섬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마치 원나라 침공 당시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들어간 것처럼요. 로마는 내륙 기마민족인 몽고인들과는 다릅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와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스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무적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는 정도일 겁니다. 주변에는 나무도 넘쳐납니다. 로마 군단병은 공병이기도 하죠. 호수에 적합한 배들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공격에 나섭니다. 예상치 못한 로마 군단병의 공격에 브리가니족은 무너지고 맙니다. 현재 이들의 후손인 스위스는 호수 경찰과 육군 소속이지만 모터보트 중대를 두고 있습니다. 보데노는 알프스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모여 본격적인 라인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카이사르가 구상한 국경선 중 하나의 시작점인 겁니다. 티베리우스는 카이사르가 구상한 또 다른 국경선인 도나우강의 수원을 찾게 됩니다. 검은 숲이라 불리우는 슈바르발트 안에 자리한 도나우 에싱겐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경인 도나우강의 하류를 향해 동진하게 됩니다. 동생 드루수스는 퓨센에서 도나우강의 지류 중 하나인 레흐강을 따라 북진을 합니다. 지금은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 로만틱 가도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독일의 도시들이 이어지는 지역이지만 당시 로마인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형이 따라가던 도나우강 본류와 동생이 따라가던 레흐강은 레흐문트에서 합류합니다. 형제가 합류한 곳은 레흐강을 따라 좀 더 남쪽에 자리한 아우구스부르크입니다. 이곳은 드루수스가 알프스를 넘으며 반복적으로 상대한 부족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라이티족의 주도입니다. 형제는 라이트족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비아 클라우디아 아우구스타의 종착지인 아우구스부르크에 최전방 군사도시를 건설하게 되고요. 지금은 자전거가 달리는 비아 클라우디아 아우구스타 루트가 드루스스에 의해 로마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좀 더 서쪽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에 거주하던 노리쿰 부족도 이때 로마의 동맹국에서 속주로 바뀌게 됩니다. 전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 노리쿰 부족이 옥타비아누스가 점령한 일릴리아 속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침략 행위를 반복하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로 편입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형제는 노리쿰 수도로 향했습니다. 노리쿰은 큰 저항 없이 항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5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알프스라는 만리장성을 차근차근 복속시켜 나간 티베리우스와 카이사르가 구상한 로마의 국경이 되어야 할 도나우강까지의 통로를 확보해 나간 드루스스에 의해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발원지인 북부 알프스 일대까지 로마인들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그리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화려한 군사 업적을 만들어낸 이들 형과 동생은 의붓 아버지 아우구스투스에게 행복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결정해야 될지 말입니다. 아니, 마음속에 점찍어 놓은 한 명의 후계자 후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한 1년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후계자의 아들이 수도 로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엄마는 아우구스투스의 누이의 딸이기도 하고요.